어째서 나 같은 늙은 거지한테 이런 귀한 걸 주는 게요. 배고픔에는 귀천이 없다고 어머니께 배웠거든요. 낡은 분식집 뒷골목, 비를 쫄딱 맞은 노인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 탓에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나쳤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달려나와 따끈한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노숙자로 위장해 며느리감을 테스트하러 온 태진그룹 회장이자 예비 시아버지라는 것을요. 노인 역시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그녀가 건넨 김밥 한 줄이 자신의 칠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앞 골목길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자 수업을 끝낸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와르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골목 한 구석에 위치한 아담한 가게. 소담분식에서는 28살의 젊은 사장이 쉴 새 없이 튀김을 튀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하은. 친구들이라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사진을 찍거나 스펙 쌓기에 몰두하거나 달콤한 연애를 즐길 꽃다운 나이였죠. 하지만 하은의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기름진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슥 닦아내면서도 그녀는 명랑한 목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뛰지 말고 천천히. 컵볶이 금방 되니까 차례대로 줄 서자. 기름 쩐내가 밴 앞치마가 거북할 수도 있건만 아이들을 보는 하은의 눈빛은 상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28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가엔 고단한 삶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 같은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죠. 가게 안쪽 낡은 의자 위엔 5살 난 남자아이가 혼자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아들 별이었죠. 별이는 엄마가 밤새워 바느질에 만들어준 낡은 에코백을 품에 안은 채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가방 귀퉁이엔 서툰 솜씨로 우리 별이 보물 가방이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죠. 하은은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틈틈이 아들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볼 때마다 입가엔 은은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비싼 메이커 가방은 아니더라도 엄마의 정성이 담긴 이 가방이 아이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른한 오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3초면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 공놀이. 별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튀어 일어나더니 가게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마침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친구를 본 것이었죠. 별이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친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찰나 아이가 아끼던 노란 고무공이 손에서 미끄러져 도로 한가운데로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습니다. 공아 멈춰. 아이의 작은 발이 무작정 차도로 향했습니다. 5살 꼬마에게 위험을 감지할 능력 따윈 없었죠. 오로지 멀어지는 노란 공만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너를 돌던 검은색 세단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왔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좁은 골목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 날카롭고 끔찍했습니다. 하은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죠.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뒹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별이야.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자신의 목소리 같지도 않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공포 속에서도 하은의 몸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가진 초인적인 힘이었을까요? 넘어지는 순간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처참하게 갈려나갔습니다. 하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콘크리트 인도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보도블록 위를 굴렀고 거대한 검은 차는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찰나의 순간, 조금만 늦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골목엔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만 진동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막이 흘렀죠. 주변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차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의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에 몸에 딱 떨어지는 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봐서 아이는 괜찮습니까?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살피며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곧바로 멱살을 잡히거나 거친 욕설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젊은 엄마와 그 품에서 겁에 질려 울먹이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귓가에 들려온 건 전혀 뜻밖의 목소리였습니다. 별아, 괜찮니? 무서워하지 마. 엄마 봐봐. 응? 하은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무릎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 안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달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다 괜찮아. 그리고 하은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앳된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도리어 상대를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남자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공을 잡으려고 갑자기 뛰어든 게 잘못인걸요. 보시다시피 아이는 멀쩡해요. 정말 괜찮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하은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손등으로 대충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숨이 퇴슨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연,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주름잡는 대기업 태진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을 좌지우지하며 수많은 이들의 탐욕과 비굴함을 목격해온 남자였습니다.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권력 앞에서 아부하는 인간들, 그런 추악한 이면들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당장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부어도 모자랄 판국에 피를 흘리면서도 가해자인 운전자를 걱정하다니요. 도연은 멍하니 서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타인의 당혹감을 먼저 살피는 이 여자의 눈빛은 도연의 영혼 깊숙한 곳에 경이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남을 먼저 걱정할 수 있는 거지?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은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고된 주방일로 거칠어진 손마디. 하지만 그 투명하고 맑은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저기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무릎을 많이 다치셨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가게로 돌아가야 해서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녀는 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아릿한 통증이 밀려오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비로소 느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다가와 그녀의 가느다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안 괜찮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눈앞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아이도 겉보기에만 멀쩡한 걸 수도 있어요. 제발요. 병원까지만이라도 모셔다 드리게 해주세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겁에 질려
제 옷자락만 꽉 쥐고 있는 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별아, 병원 가서 선생님 잠깐 보고 올까?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결국 도연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가죽향과 세련된 향수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기름 냄새와 떡볶이 소스 향이 잔뜩 배어있는 자신의 앞치마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너무 이질적인 것 같아서 하은은 자꾸만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어깨를 잔뜩 웅크린 그녀의 모습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잡은 채 백미러로 하은을 힐끔 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 고단함이 묻어나는 어깨선. 하지만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손길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도연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살아왔기에 저토록 담담하게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 도연은 그날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에게 그 시간은 마치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향기, 계기판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 불빛, 그리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거리 풍경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대학병원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정적을 깼습니다. 하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창 밖을 응시했습니다. 사이드미러 너머로 도연의 얼굴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할 말이 남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차가 멈추자 하은은 도연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무릎을 파고드는 욱신거림이 점차 거세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별이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하얀 색채는 시리도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은의 남루한 차림새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하은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도연은 하은을 대기석에 앉혀두고 곧바로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가장 빠른 검사로 진행해 주세요. 5살 아이가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외상은 없어 보여도 혹시 모를 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엑스레이든 뭐든 필요한 검사는 전부 다 해주십시오. 도연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명품 시계를 찬 남자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와 아이를 위해 이토록 애쓰는 모습은 결코 흔한 광경이 아니었으니까요.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그런 건 나중에 따지시고 검사부터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전액 제가 부담합니다. 도연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는 찰나 등 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뒤를 돌아보자 하은이 절뚝이는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별이의 손을 꽉 쥐고 다른 한 손은 벽을 짚은 채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검사만 받고 별일 없으면 바로 일어날 겁니다. 이런 과분한 호의는 솔직히 제게 좀 불편해요. 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는 타인의 배려보다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할 만큼 일찍 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더는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검사만이라도.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마워요. 하은은 담담히 대답하고는 별이를 데리고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복도 한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도연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응급실의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과 환자를 싣고 달리는 침대들, 그리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성이는 보호자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도연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 처치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하은과 별이었습니다. 하은은 아들의 손을 꽉 쥔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시나무 떨듯하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자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의 세계에서 여자란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우아한 미소를 짓는 여자들. 자신의 배경을 탐내며 능숙하게 교태를 부리는 여자들. 그런 부류의 여자들만 접해왔던 도연에게 지금 눈앞의 하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치장도 없는데 어째서 저토록 빛이 나는 걸까?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저토록 단단해 보이는 걸까? 도연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이끌림에 사로잡혔습니다. 김하은님, 처치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이를 복도 의자에 혼자 두려니 불안한 듯 두리번거리는 아이의 모습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잠깐 봐드릴까요? 치료받으시는 동안만이라도요. 하은은 잠시 도연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아, 엄마 잠깐 치료받고 올게. 이 아저씨랑 여기 앉아서 기다려줄 수 있지? 응, 엄마 금방 와야 해. 응, 금방 올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하은이 처치실 안으로 사라지자 도연은 어색하게 별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린아이와 단둘이 남겨진 그는 뻣뻣하게 굳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많이 아픈 거예요? 자꾸만 떨려오는 아이의 목소리에 도연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테니까 걱정 마. 그치만 엄마 무릎에서 피가 많이 났잖아요. 나 때문에. 별이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머니를 뒤지더니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별이 잘못이 아니란다. 공을 따라가는 건 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엄마는 별이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고 엄마들은 다들 그러시는 거야. 알았지? 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훈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뒤 치료를 끝낸 하은이 처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어 걷는 게 다소 불편해 보였으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별이가 달려가서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하나도 안 아파. 우리 별이가 얌전히 기다려줘서 금방 끝났어. 하은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아이 검사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죠. 세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별이는 엄마 무릎을 베고 금세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한 것이었죠. 하은은 잠든 아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어야 하는데 도연은 그런 하은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근심 어린 그녀의 옆모습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유독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아이가 활발히 움직이는 걸 보니 크게 다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은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판남인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남이라니요. 제가 몰던 차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하은의 말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세상의 쓴맛을 일찍 겪은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별이 어린이 보호자님, 의사가 부르자 하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든 별이를 조심스레 의자에 눕혀두고 떨리는 다리를 옮겨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접니다.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순 타박상이에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던 하은의 다리가 맥없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어깨는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파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칫했습니다.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작은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매일 밤 삼켰을 두려움, 기댈 곳 하나 없이 온 세상의 짐을 홀로 짊어졌을 책임감,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공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고귀한 감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김하은님, 이별이님, 진료비 결제하겠습니다. 보호자 분과의 관계가 제가 낼 겁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돌아온 도연은 겨우 진정한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은 됐다고 하시니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혹시 나중에라도 아이가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제 마음 편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니 거절하지 마시고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한쪽 구석에 금이 간 몇 년은 된 듯한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박도연입니다. 하은은 번호를 저장하며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박도연 씨, 기사님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도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사님, 하은은 자신을 운전기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을 몰고 있었으니 당연한 오해였죠. 도연은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벌가 후계자가 아닌 그냥 박도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하은이 고개를 들어 도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제대로 얽혔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하은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은이에요. 오늘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옅은 미소를 짓자 도연의 귓가엔 응급실의 소란스러움이 아득히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분주한 사람들도 날카로운 기계음도 흐릿해지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파고들었죠. 하은은 잠든 별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응급실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다리를 조금 절뚝였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작은 체구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뒷모습에서 묘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홀린 듯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김하은, 하은 씨. 그 이름이 입술 끝에 머무는 순간 도연의 멈춰있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도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일상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을에 향하던 호텔 레스토랑 대신 그는 핸들을 돌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은 초등학교 앞 골목으로 향했죠. 윤기가 흐르는 고급 수트를 입은 도연이 좁고 허름한 소단 분식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는 풍경은 그 자체로 이질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처음엔 며칠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서너 번이 되었고 어느새 매일이 되어버렸죠. 어서 오세요, 기사님. 하은은 이제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연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늘 앉는 창가 구석 자리를 그를 위해 비워두기까지 하면서요. 오늘도 컵볶이로 드릴까요? 네, 오늘은 순대도 같이 주세요. 도연은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사실 무엇을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이 작은 공간에서 하은의 분주한 뒷모습을 지켜보고 별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은이 떡볶이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기 기사님,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매일 이렇게 오셔도 윗분들이 눈치 안 주나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면 늦으실 텐데. 도연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내 낮게 웃음을 터뜨렸죠. 하은 씨, 사실 저 기사 아닙니다. 네, 하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도연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진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죠. 태진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 박도연. 하은은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진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곳의 상무라면 그럼 그날 그 차도 제 차였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굳이 정정하지 않은 건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좋아서였어요. 하은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 임원분이 매일 이런 허름한 분식집에, 허름하다니요. 저한테는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집인데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죠. 그리고 하은 씨,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 기사님 말고 그냥 도연 씨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하은 씨한테는 그냥 편한 사람이고 싶어서요. 하은의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연 씨라고 할게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낯선 설렘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몰려 바쁜 하은을 대신해 도연이 별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가게 구석 작은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던 별이가 스스럼 없이 도연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내가 그린 엄마예요. 별이가 내민 삐뚤삐뚤한 스케치북 위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하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주 크게 그려진 노란 고무공도 있었습니다. 우와, 별이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엄마 예쁘게 그렸네. 엄마는 떡볶이 만들 때 제일 예뻐요. 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 가끔 밤에 몰래 울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아파서 그런가 봐요. 내가 자꾸 아프니까 엄마가 힘든가 봐.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도연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물을 알고 있다니,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도연은 조심스럽게 별이의 작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별아, 엄마가 우는 건 별이가 아파서가 아니야. 엄마들은 가끔 그냥 우는 거야. 힘들 때. 그럼 아저씨가 엄마 안 울게 해줄 수 있어요? 순수한 눈망울이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응, 아저씨가 도와줄게. 별이는 해맑게 미소 지으며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탕 한 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도연의 입안에 쏙 넣어주었죠. 아저씨는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우리 엄마 꼭 지켜주세요. 아이의 티 없는 믿음을 마주한 도연은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보다 이 작은 아이에게 진정한 영웅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장사를 마친 늦은 밤이었습니다. 두 남녀는 가게 앞 간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별이는 안방에서 이미 꿈나라로 떠났고 골목길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도연은 별이가 준 사탕 껍질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별이 아빠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은의 손길이 찻잔 위에서 뚝 멈췄습니다. 시선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대학교 입학하고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묵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믿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쳐버렸어요. 제 명의로 빚 보증까지 세워둔 채로요. 도연의 미간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 때문에 죽고만 싶었죠. 하지만 별이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군요. 하은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하은의 담담한 고백은 도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하은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은 씨는 그 남자가 감당하기 벅찰 만큼 너무나 빛나는 사람이라 그 겁쟁이가 도망친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의 따스한 위로에 하은은 참아왔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가게를 나서는 길, 예고 없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처마 밑에서 잠든 별이를 업고 난처해하는 하은을 보며 도연은 망설임 없이 코트를 벗어 펼쳐들었습니다. 비가 거세네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좁은 코트 자락 안, 세 사람의 숨결이 가깝게 섞여들었습니다. 빗줄기가 코트를 두드리는 요란한 정막 속에서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아이 딸린 미혼모의 빚까지 있는 여자일 뿐인데. 도연은 빗물에 젖은 하은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은 씨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제가 보는 건 지금 제 앞에서 웃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김하은이라는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가짜처럼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잠든 별이의 머리를 코트 자락으로 더 깊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계속 머물고 싶어집니다. 당신들 곁에요.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과 아이의 미래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묵직한 선언이었죠. 하지만 이 따뜻한 풍경 너머로 누군가의 서슬퍼런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 굴지의 대기업 태진그룹의 박지원 회장. 아들의 기이한 행적을 보고받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태진그룹 본사 40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부산 시내가 발밑에 깔린 그곳에서 박지원 회장은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죠. 이게 전부인가? 네, 회장님. 상무님께서 최근 2달간 거의 매일 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앞 분식집입니다.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분식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분식집이라고? 네, 그리고 그 가게 주인은 28살 미혼모입니다. 5살 된 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미혼모, 5살 아들. 그의 귀에 들리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불쾌한 것들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그 여자한테 빠진 거란 말이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맨손으로 이 거대한 그룹을 일궈낸 그였죠.
그는 가난을 벌레보다 더 혐오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거나 교활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었으니까요. 당장 박도연 불러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책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죠.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내보낸 뒤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잘 왔다. 나도 내 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분식집 앞에서 하은 별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결혼하겠습니다. 찰나의 순간 집무실 안에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습니다. 이내 낮게 깔린 위협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 했냐? 그 사람과 혼인하겠습니다. 아이 또한 제 자식으로 키울 겁니다.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박 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시퍼런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이끌어갈 녀석이 근본 없는 미혼모와 살림을 합치겠다니, 게다가 남의 핏줄까지 거두겠다고.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 또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갖지 못한 고결함을 지닌 분이에요. 제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타인을 먼저 챙기고 당장 굶주릴 상황에서도 남의 허기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겪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 회장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조소에 가까운 비웃음이었죠. 고결함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나. 박 회장이 책상을 돌아 아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만년설처럼 차가웠어요. 빈털터리들이 내세울 건 딱 하나뿐이야. 동정심이지. 불쌍한 척, 순진한 척. 그 얄팍한 연기로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거야. 넌 지금 그 연극에 놀아나고 있는 거고. 아버지, 하은 씨는 그런 사람이. 시끄럽다. 박 회장의 호통에 도연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네 정체를 알고서도 그렇게 해맑게 웃어줄 것 같으냐. 태진그룹 후계자라는 걸 알게 되면 당장 눈빛부터 변할 게다. 내가 수십 년간 겪어온 인간 군상들이 다 그랬어.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은 없다. 도연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대꾸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아픈 과거에서 비롯된 아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빈곤했던 시절 아버지가 겪은 수많은 멸시와 배신, 그 상처가 지금의 비정한 박지원 회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 뜻에 맞춰 살았습니다. 바라시는 학교, 학과, 직책까지 전부 따랐습니다. 허나 이번 일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도현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은 씨와 별이를 지키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박 회장은 한동안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이내 매몰차게 등을 돌렸죠.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도현은 더 이상 입을 떼지 못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 회장은 홀로 남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부산 시내, 저 밑 어딘가에 아들의 마음을 훔쳐간 여자가 있겠죠. 고결함이라.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어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제일 허름한 점퍼 하나 구해와. 며칠 묵은 노숙자 꼴로 보여야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당혹감이 전해졌지만 비서실장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아들이 말한 그 고결함이란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고 재물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빈민은 없다는 게 그의 70평생 신조였으니까요. 한편 집무실을 나온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이 계속 뇌리를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향해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소담 분식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서는 별이가 도연이 며칠 전 사준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정신이 없었죠. 도연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곧 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도연은 대답 대신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아저씨, 별이가 반갑게 도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별이야, 아저씨가 약속했지? 엄마랑 별이 지켜주겠다고. 응, 아저씨 힘 제일 세니까. 도연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하은을 응시했습니다. 하은은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도연 씨,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죠? 말해봐요. 도연은 차마 아버지를 뵙고 왔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은의 밀가루 묻은 손을 꽉 쥐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할 앞날이 조금 더 험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험난하다니 그게 무슨. 그래도 저 믿어줄 수 있죠. 도연의 눈이 간절하게 하은을 향했습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자신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태진 그룹이라는 간판 뒤에 숨겨진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믿어요. 도연 씨가 뭘 짊어지고 있는지 다 몰라도 도연 씨 진심은 진짜라는 거 알아요.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꼭 밀착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태진그룹 집무실에서 박치원 회장은 전신 거울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격에 명품 수트를 벗어두고 재래시장에서나 굴러다닐 법한 허름한 점퍼를 입은 모습이 거울 속에 들어왔습니다. 실밥이 터진 소매끝, 덕지덕지 묻은 때, 구겨질 대로 구겨진 옷감, 벙거지 모자를 푹 눌렀으니 영락없이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수십 년 전 달동네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가던 옛 시절이 아른거렸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던 날들과 무일푼이라는 이유로 인간 대접도 못 받던 시절을 떠올리며 박 회장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박 회장은 거울 속에 자신을 쏘아보며 뇌까렸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홀려 내가 직접 내 그 위선을 낱낱이 까발려주마. 돈 앞에서 네가 얼마나 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박 회장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는 그 작은 아지트, 소담 분식으로 향했습니다. 재계의 거물이 노숙자 행색을 하고 허름한 골목 어귀로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 전선에 거대한 파란을 몰고 올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소담 분식 맞은편 골목 모퉁이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주름잡던 박치원 회장이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은 안 감은 듯 떡진 머리카락이 모자 밖으로 삐져나왔고 꼬질꼬질한 모자는 얼굴을 깊숙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태진 그룹의 총수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완벽한 노숙자의 행색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마냥 번뜩이며 가게 내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연기 실력 좀 볼까. 박 회장은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내 아들 녀석이 없을 때도 그 순진한 척하는 얼굴이 그대로인지, 손님이 뜸할 땐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지, 돈 안 되는 손님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낱낱이 지켜보마.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자 가게 안은 한산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하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감시했습니다. 거스름 돈을 내줄 때 슬쩍 밑장 빼기를 하지는 않는지, 손님의 차림새를 보고 눈빛이 변하진 않는지, 돈 좀 있어 보이는 손님에게만 싹싹하게 구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 회장의 미간은 묘하게 구겨졌습니다. 예상했던 앙큼한 속물근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는 하은의 뒷모습에선 지독하리만치 성실한 생활력만 느껴졌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인에게든 교복 입은 학생에게든 말끔한 정장의 회사원에게든 그녀는 한결같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드시다 가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하은이 손님들에게 건네는 멘트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부분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그를 더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기가 아주 수준급이야. 분명 그럴 거야. 박 회장은 스스로 최면을 걸듯 다독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등학생 서너 명이 우르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낡은 체육복 차림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카운터 앞에 서서 주머니를 한참이나 뒤적거렸습니다. 이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10원짜리 동전들을 카운터 위에 주섬주섬 꺼내 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척 봐도 떡볶이 1인분 값도 안 되는 푼돈이었습니다. 사장님. 아이들 중 맏언니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조금만 먹을 수 있을까요? 넷이서 나눠 먹을게요. 박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런 건 칼같이 돌려보내야지. 장사의 기본도 모르나? 저 따위로 퍼주다간 한 달도 못 버티고 문 닫을 게 뻔해. 그런데 하은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하은은 행주를 내려놓더니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20대 청춘의 생기가 가득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단골 손님들 오셨네. 하은이 카운터를 돌아 나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골든벨 울리는 날이야. 골든벨 뭔지 알아? 골든벨이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골든벨 울리는 날에는 사장님이 싹 다 쏘는 거야. 이건 이모가 사는 거니까 배 터지게 먹어. 밥값은 나중에 너희가 훌륭한 사람 돼서 이모한테 외제차 한 대 뽑아줄 때 갚아. 알았지? 하은은 혹여나 아이들이 주눅들까봐 일부러 더 쾌활하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산더미처럼 담고 그 위에 김말이와 만두 튀김까지 수북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자, 여기 앉아서 천천히 먹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입가에 비릿한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자선사업을 하고 자빠졌군. 그는 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아들놈 눈에 들려고 평소에도 저런 가식적인 쇼를 연습해 온 건가. 저러다 가게 말아먹으면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릴 속셈이겠지. 뻔하디 뻔한 수법이야. 박 회장은 여전히 하은의 호의를 계산된 행동이라 여기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확인하자. 내일 또 오면 되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 같더니 금세 억수 같은 소나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박 회장은 비를 피하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리고 근처 상가 처마 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나 처마가 좁아들이치는 비를 다 막을 순 없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는 금방 빗물에 젖어 차갑게 변해갔어요. 7순이 넘은 노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박 회장은 속으로 거친 말을 삼켰습니다. 수조원을 굴리는 회장님이 이런 꼴이라니. 그렇다고 당장 기사를 부르거나 비서실에 전화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랬다간 자신이 누구인지 금방 들통날 테니까요. 그때 분식집 뒷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은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김이 폴폴 나는 따뜻한 보리차와 정성스레 호일로 감싼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박 회장이 서 있는 처마 밑으로 다가왔어요. 한르신, 하은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레 보리차와 김밥을 건넸어요. 여기서 비 맞고 계시면 몸살 나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거 식기 전에 드세요. 박 회장은 당황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으며 거친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가 차갑게 굳은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런 걸 주는 거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일부러 더 쉰 소리를 내며 물었어요. 하은은 그와 눈높이를 맞춘 채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엄마 말씀이 배고픈 건 죄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뵈니까 예전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분도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다고 하셨거든요. 박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김밥에 참치랑 계란 듬뿍 넣었으니 속이 든든하실 거예요. 천천히 드시고 비 그치면 움직이세요. 모자라면 더 말씀하시고요. 엄마, 가게 안에서 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아, 잠깐만. 하은이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을 향해 다시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불편하지 않으시면요. 하은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은 홀로 남겨진 빗속에서 손에 든 보리차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호일에 쌓인 김밥에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쾌척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약자들과 눈을 맞춰본 적 없던 그였습니다. 자선 행사에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연설은 했지만 정작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적은 없었죠. 그저 수표 한 장 건네고 돌아서는 게 그의 자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박 회장은 하은이 자신에게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엔 동정도, 연민도, 무시도 없었어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담백함만 있었죠. 계산 따윈 없는 투명한 진심. 박 회장은 천천히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통증이 다시금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 판자촌에서 굶주리던 시절, 동냥하다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때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주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박 회장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연기야. 분명히 쇼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보리차의 온기는 쉽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일에 쌓인 김밥을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담 분식을 한번 돌아본 뒤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군. 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확인할 게 남았어. 저 여자의 본색을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김밥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죠. 다음 날도 박 회장은 그 골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마신 보리차의 온기가 체한 듯 가슴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하은이 쪼그려 앉아 자신의 눈을 맞추던 장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래도 분명 뒤가 구린 구석이 있을 거야. 박 회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금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자리 전신주 뒤편에 몸을 숨겼어요. 노숙자 행세를 하는 것도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가게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은이 카운터에 앉아 별이의 삐뚤삐뚤 한받아쓰기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연필을 야무지게 쥐고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던 하은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별아, 이건 사과인데 글자가 조금 다르네. 틀렸어요. 응, 여기 봐봐. 과자가 자랑 다르지. 우리 다시 한번 써볼까? 네. 별이가 열심히 연필을 굴리는 모습, 그리고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하은의 모습. 박 회장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런 게 행복이라는 건가? 박 회장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느껴보지 못한 안온함이 저 허름한 소담 분식 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박 회장은 그것의 정체를 알 것 같으면서도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파열음을 내며 급정거하더니 차문이 벌컥 열리고 험상궂은 산의 셋이 뛰어내렸습니다. 문신이 목덜미까지 뒤덮인 자들이었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놈들은 사내들이 거침없이 소담분식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야, 김하은,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쾅.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발길질 한 번에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먹다 남은 떡볶이 그릇이 바닥을 뒹굴며 새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컵이 박살나고 수저가 널브러지며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놀란 별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하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췄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류 한 장을 흔들어댔습니다. 뭐긴 뭐야. 돈 받으러 왔지. 빚이라니? 네, 전 남친 그 새끼 있잖아. 최진수인가 뭔가 하는 놈이 네 명의로 보증 선거, 이자가 불어서 이젠 억 단위야. 하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억 단위요? 그게 무슨, 원금에 이자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돈 굴러가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 새끼는 날랐으니 네가 토해내야지. 보증인이 김하은 네 이름으로 박혀 있잖아. 우두머리가 서류를 하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하은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학 시절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빚보증을 세우고 야반도주했던 그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든가 아니면 이 가게라도 당장 넘겨. 사내가 하은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하은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안 돼. 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은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발요. 하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발 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밤새 일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우리 별이만은 제발 겁주지 마세요. 자존심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무릎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눈물 짠다고 돈이 솟아나냐? 개 중 하나가 비웃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별이가 메고 있던 낡은 캔버스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건? 사내가 별이에게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그건 내 보물 가방이에요. 별이가 울면서 손을 뻗었지만 사내는 아이를 비웃으며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물 가방, 웃기고 자빠졌네.
이딴 누더기 같은 게 보물이야. 사내가 구두발로 가방을 지시겼습니다. 하은이 며칠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캔버스 가방. 서툰 솜씨로 우리 별이 보물 가방이라고 술을 놓았던 그 가방이 흙발에 무참하게 뭉개졌습니다. 안 돼. 하은의 비명이 골목을 찢어 놓았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알아들었어? 우두머리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내뱉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전신주 뒤에서 지켜보던 박 회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변했습니다. 주먹을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감히 박 회장은 당장이라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저놈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태진그룹의 힘이라면 저런 삼류 사채업자들쯤은 순식간에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지금 나서면 아들에게 장담했던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박 회장은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쥔 손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부정해도 가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여자와 아이를 겁박하는 자들,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 고열을 짜내는 자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폭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하은. 박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리타게 아려왔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가게 바닥에 주저앉은 하은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오열하고 있었죠.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빈자의 눈물이 실은 누군가의 야비한 폭력 때문에 흘러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요.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소단분식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참혹했죠. 산산조각 난 그릇 파편들이 즐비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뒤집힌 탁자와 나뒹구는 의자들, 그리고 사방에 흩뿌려진 붉은 떡볶이 국물. 그 선명한 붉은색은 마치 하은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피처럼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넋을 잃은 얼굴로 바닥을 기어가 구석에 처박힌 아들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흙투성이 신발에 짓밟혀 엉망이 된 천가방. 엄마가 서툰 솜씨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놓았던 우리 별이 보물가방이라는 글귀가 찢기고 오염되어 있었죠. 하은은 그 가방을 가슴 깊이 끌어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별아. 하은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해. 두려움에 떨며 엄마 등 뒤에 숨죽이고 있던 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고작 5살 배기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훔쳐주었죠. 엄마, 울지 마. 별이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 예뻐도 괜찮아. 내가 다시 예쁘게 그림 그릴게. 응,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5살 아들의 의젓한 위로에 하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어린아이가 도리어 엄마를 다독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으니까요. 하은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별아, 미안해.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릴게. 정말 미안해. 하은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억지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킨 하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달력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 1년째 매달 해오던 무료 급식 날이었거든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세워져 있던 대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별아, 엄마 청소 좀 해야 하니까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줄래? 응, 엄마, 나도 같이 할게. 아니야, 유리 조각 때문에 위험해서 안 돼. 얌전히 앉아 있어. 하은은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죠. 뒤집힌 탁자를 바로 세우고 널브러진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에 흥건한 양념 자국을
걸레로 훔쳐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 구석에서 무료 급식의 날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꺼내와 가게 한쪽 벽면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 회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가게 안을 주시했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인데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건가? 박 회장은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에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몰골이었음에도 들어오는 노인을 보자 급히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죠. 어머, 할아버지,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있고 손가락에선 피가 흐르는데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았죠. 지금 가게가 좀 어수선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금방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하은의 그 말에 박 회장은 그만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박 회장이 버럭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들고 있던 걸레를 놓치고 말았죠. 남의 빚 때문에 당장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남들 밥 먹일 걱정을 해. 저 현수막은 또 뭐야? 무료 급식? 자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박 회장의 호통 소리가 가게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아, 자네 목숨부터 부지해야 할 것 아닌가. 당장 내일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텐데 남 사정 봐줄 데가 어디 있어. 하은은 걸레질을 멈추고 박 회장을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28, 그녀의 얼굴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비애가 서려 있었죠. 허나 그 슬픔 속에서도 어떤 단단한 심지가 엿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미련한 거 맞아요. 하은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절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폐지 줍느라 종일 굶으시다가 한 달에 딱 한 번 여기서 드시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유일한 낙인분들이거든요. 한 분은 독거노인이신데 무릎이 성치 않아 계단도 겨우 오르내리세요. 또 다른 분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연락 닿을 곳조차 없으시고요. 하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국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할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그분들 끼니를 거르게 하면 제 마음이 더 지옥 같을 것 같아서요. 하은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픈 서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별이 아빠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끼니를 거르며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만 챙겨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잊히질 않아요. 박 회장은 그 대책 없는 책임감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효율과 이윤, 기브 앤 테이크, 받은 만큼 돌려주고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그가 70평생 지켜온 철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빚에 허덕이면서 남을 먹이겠다니, 당장 자기 입에 들어갈 밥도 없으면서 남 걱정을 하는 하은이를 박 회장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현수막을 반듯하게 펴서 벽에 붙이고 깨진 그릇 조각을 쓸어 담고 바닥을 닦았어요.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은이는 겨우 별이를 재웠습니다. 아이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하은이는 주방 구석에 홀로 앉았어요. 그녀의 저녁 식사는 별이가 남긴 식어버린 국물에 찬밥 한 덩이를 만 것이 전부였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주방에서 하은이는 조용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박 회장은 가게 밖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게 저 여자의 저녁이란 말인가? 박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항상 저녁마다 최고급 한우와 산해진미로 차려진 밥상을 받았습니다. 먹다 남긴 음식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죠.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저녁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저 여자는 그 가난한 몸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식사를 마치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수에 쓸 멸치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작은 멸치의 내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발라내며 하은이는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콧노래 소리가 어둠 속으로 새어나왔어요. 박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가인 나보다 사채에 시달리면서도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저 아이가 훨씬 더 거대한 부를 가진 것 같구나. 박 회장은 생전 처음으로 돈이 아닌 인간의 품격에 대해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가진 것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인가? 박 회장은 평생 가난을 증오해 왔습니다. 가난은 무능의 증거이고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거나 교활하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쌓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저 작은 분식집 안에서 멸치를 다듬는 젊은 엄마의 마음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가난을 증오해 괴물이 된 노신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어둠 속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구나. 그 한마디는 70평생 쌓아온 그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틀렸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70평생 쌓아온 신념의 무너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해방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박 회장은 다시 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무료 급식 데이. 그 미련한 여자가 빚더미에 앉아서도 남을 먹이겠다던 그날이었어요. 소담분식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 나오고 있었어요. 구수하고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박 회장은 어제와 같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목소리는 씩씩했어요. 허리를 질끈 동여맨 앞치마,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환한 미소. 하은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노인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가게 밖에 세워둔 할머니까지 모두 낡은 옷차림에 거칠게 갈라진 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국물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하은이가 한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어야지.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들 오시는 게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맛있게 드세요.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가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박 회장은 구석진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인 흉내를 낸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태진그룹의 총수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잠시 뒤 하은이가 박 회장 앞으로 잔치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 위로 계란 지단과 김가루, 송송썬파가 정갈하게 올려져 있었죠. 곁들인 반찬으로 간 무쳐낸 겉절이도 작은 접시에 가득 담겨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박 회장 곁에 잠시 엉덩이를 붙이고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르방, 어제는 제가 경황이 없었네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하은이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시장하신 것 같아서 면을 넉넉하게 삶았어요. 육수도 진하게 냈으니 천천히 드세요. 박 회장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투박한 나무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는 찰나였죠. 박 회장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혀끝에 감기는 구수하고 진한 멸치 육수, 뒤이어 느껴지는 달큰한 채수의 풍미,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맞춘 간, 면발을 휘감는 국물의 깊은 맛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손맛인데 6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10살 남짓 되었을 때였죠. 판자촌 골목 끝자락 허름한 판잣집에서 작은 국수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 새벽같이 일어나 멸치똥을 빼고 육수를 내어 손님들에게 국수를 말아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도 딱 이런 맛이었습니다. 간한 탓에 재료는 변변치 않아도 정성만큼은 꾹꾹 눌러 담은 국물. 돈이 없어 번듯한 고명 하나 올리지 못했지만 한 그릇 한 그릇에 온 마음을 쏟아붓던 어머니의 손맛. 박 회장은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려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어머니의 거친 손을 외면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죠. 성인이 되어 판자촌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던 날, 어머니가 눈물 바람으로 손을 잡았지만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임종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유산 따위 필요 없다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었죠.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가난을 증오하며 돈을 긁어모으고 권력을 쌓아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허나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의 국수 맛은 단 한 번도 다시 맛보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28 어린 처자가 내놓은 국물 한 그릇이 그 맛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았습니다. 국수 김 사이로 아련하게 떠오르는 어머니의 야윈 얼굴. 그리고 지금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하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둘 다 가난했습니다. 둘 다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따뜻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한르방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별이가 박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펴서 알사탕 하나를 박 회장의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게 뭐냐? 박 회장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아까 보니까 한르방 눈이 슬퍼 보여서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드릴게요. 별이의 맑은 눈망울이 박 회장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5살 아이의 티 없는 눈빛, 거기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퍼 보이는 노인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려는 마음뿐이었죠. 그 순간 박 회장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른의 노신사는 차마 아이를 품에 안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박 회장이 웅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뿌리치고 떠나온 어머니에게인지 아니면 며칠 동안 감시하고 의심했던 하은에게인지 아니면 결혼을 반대했던 아들에게인지 어쩌면 그 모두에게였는지도 모릅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국수 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국물 위에 동그란 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가난은 혐오해야 할 악이 아니라 그저 온기로 채워야 할 빈자리였음을 그는 이른이 다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지춤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이의 고통은 곧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이었습니다. 별이의 눈물은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였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평정했던 총수의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김하은이라는 사람 앞으로 된 빚 전부 확인해. 원금이든 이자든 싹 다 갚아버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동네 분식집 쑥대밭으로 만든 사채업자 놈들 있다. 그 자식들 신상 털어서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알았나?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휴대폰을 내려놓은 박 회장은 그제야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데만 휘둘렀던 권력이었어요. 경쟁자를 짓누르고 적을 숙청하며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리는 데만 썼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난생 처음 그 힘을 누군가를 지키는 일에 썼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가게 안을 훔쳐보았어요. 하은이가 여전히 어르신들에게 국수를 대접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할머니들 틈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리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모자를 푹 눌렀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도연이 이 녀석, 나보다 훨씬 괜찮은 놈이었구나.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들 녀석이 처음부터 옳았어요. 저 처자는 진짜였습니다. 가식도 입속도 연기도 없는 진국이었어요. 박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골목길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전할 말이 생겼어요. 생전 처음으로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는 아버지. 도연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며 차갑게 등을 돌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네, 아버지. 도연이 듣기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롭던 그 음성이 어딘가 유해져 있었어요. 그 아가씨 이름이 하은이라고 했나? 한번 데리고 와라. 네, 도연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직접 봐야겠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토달지 말고 그냥 데리고 와. 주말에 본가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응시했어요. 아버지가 달라졌다. 그것도 완전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서늘하던 목소리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소담분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은 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연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아버지가 뵙자고 하셨어요. 하은 씨를 데리고 오래요. 하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요? 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랑 딴판이었어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하은은 불안한 기색으로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가도 되는 걸까요? 도연이 하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주말 오후 도연의 차를 타고 도착한 태진그룹 회장 저택은 입구부터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 나타났어요. 잔디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자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3층 건물, 그 규모는 하은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하은은 저택을 올려다보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더욱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진 대리석 복도, 은은한 향나무 내음, 그리고 천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하은은 자꾸만 주눅이 들어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별이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여기 진짜 크다. 우리 집보다 100배는 큰 것 같아. 별이야. 쉿. 하은이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도현 씨, 저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네, 이런 곳은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민폐만 될 것 같아요. 하은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도연이 하은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하은 씨, 도연의 목소리엔 확신이 차 있었어요. 당신은 이미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이 집보다, 이 저택보다, 아버지의 재산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하은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냥 평소 당신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연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은 하은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별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 멀리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노을을 등진 채 위엄 있게 서 있는 뒷모습 박치원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도연의 말에 박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의 손에서 가방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며칠간 자신의 가게 구석에서 비를 피하던 그 노숙자, 사채업자들에게 짓밟히는 별이의 가방을 보며 같이 화를 내주던 그 노인, 어제는 자신이 만든 잔치국수를 눈물로 삼키던 그 초라한 거지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주름잡는 박치원 회장이었습니다. 하은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럼 여태껏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고 회장님이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드린 국수랑 보리차도 다 드셨잖아요. 박 회장은 예전에 냉랭했던 얼굴을 거두고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당혹스러워하는 하은에게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어요. 내가 참 못할 짓을 했구나, 하은아. 박 회장의 중저음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바닥을 보려고 갔던 건데 되려 내 마음속의 바닥만 여실히 깨닫고 돌아왔단다. 하은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돈밖에 모르던 괴물 같은 늙은이한테 너는 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의 정이 뭔지 알려주었어. 박 회장이 하은의 손에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은아. 그리고 정말 미안하구나. 이어서 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박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아, 너에게도 할 말이 있구나. 아버지, 내가 처음부터 틀렸었다. 이 아이를 알아본 네 안목이 나보다 훨씬 훌륭했어. 애비로서 미안하다. 도연은 난생 처음 아버지의 사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빈틈없고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자 도연의 눈가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가득했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박 회장은 하은의 맞은편에 앉아 진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사과할 게 하나 더 있어. 가난한 이들은 모두 속물일 거라고 단정지었던 내 오만함을 용서해다오. 돈이 없으면 교활하고 게으르다고 평생을 믿고 살았지. 허나 너를 보며 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달았단다. 박 회장이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바가 있다. 박 회장은 비서가 건넨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태진그룹 산하에 소담 상생재단을 세우려고 한다. 소담 상생재단이요?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미혼모들이 홀로 설 수 있게 돕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곳이란다. 네가 그 골목에서 해오던 일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셈이지. 박 회장이 하은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이 재단의 운영과 이사장직을 네가 맡아주었으면 한다. 하은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전 그저 분식집 아줌마일 뿐이에요. 대학도 중퇴했고
경험도 일천해서 그런 거대한 재단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박 회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억울한 빚더미에 깔려 있으면서도 남의 배고픔을 먼저 챙겼어. 당장 내일 굶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국수를 대접했지 않느냐. 그건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너 같은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우리 그룹의 돈이 비로소 값지게 쓰일 게다. 하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소담분식을 재단의 1호점으로 삼고 너의 그 따스한 철학을 세상 널리 퍼뜨려 다오. 배고픈 서름을 아는 사람이 배고픈 이들을 도와야 하는 법이다. 하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혼모라는 꼬리표 때문에 세상에 치이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며 버텨온 지난날의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래,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그 고운 마음씨를 지켜줘서. 박 회장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도연은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별이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별이야, 이리 온. 별이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박 회장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너 그때 할아버지한테 사탕 줬었지? 그거 참 맛있더구나. 진짜요. 그럼 또 드릴까요? 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시작해 볼까? 식탁 위로는 별처럼 반짝이는 희망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오해는 거치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낡고 비좁았던 소담분식.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던 그 작은 가게는 이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련되면서도 따스한 나무 질감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소담상생재단 1호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금색 글씨. 그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하은의 일상은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고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세련된 정장 위에 익숙한 남색 앞치마를 맨 하은은 재단 내 꿈나무 주방에서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이곳은 하은이 그랬던 것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막막한 현실과 싸우는 싱글맘들에게 요리와 바리스타 기술을 전수해 자립을 돕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교육생들이 이곳에서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주씨 육수는 센 불보다는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우려내야 깊은 맛이 우러나요. 하은이 교육생 곁에서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드시는 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거든요. 요리는 좋은 재료만큼이나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해요. 네, 이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스불을 조절했습니다. 하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교육생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진 씨, 반죽 상태가 아주 훌륭해요. 이 정도 찰기면 딱 좋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사장님, 저 정말 떡볶이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라 불리는 젊은 엄마가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그녀 역시 하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습니다. 하은이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저도 해냈는걸요. 수진 씨라면 분명 잘할 수 있습니다. 하은은 이제 단순한 분식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든든한 멘토로 성장해 있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재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도연이 내렸습니다. 태진그룹 전략기획본부의 부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퇴근길도 아닌데 점심시간마다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의 설거지 당번이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너스레를 떨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익숙하게 옷걸이에 걸린 앞치마를 집어 허리에 둘렀습니다. 교육생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사장님이 또 오셨어. 저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거 아니야? 이사장님이랑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수근거리는 소리에 하은의 두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무장갑을 끼며 외쳤습니다. 자, 그릇들 다 이리로 주세요. 태진그룹 후계자의 설거지 실력을 보여드리죠. 태진그룹의 후계자가 분식집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모습은 이제 이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단 입구로 최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박지원 회장이 내렸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신사는 위엄있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지만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알록달록한 유치원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건물 안에서 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느새 6살이 된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폭 안겼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공룡 그렸어요. 티라노사우루스요. 별이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박별이 어디 할아버지한테 한번 보여주렴. 박 회장은 별이의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 이거 아주 잘 그렸구나. 이빨이 아주 무섭게 생겼어. 할아버지보다 더 무서운걸? 할아버지는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착해요. 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오늘은 국수 맛이 어떤지 내가 검수 좀 해야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끓인 국수가 여전히 최고인지 확인해 봐야지. 박 회장은 재단의 명예 시식관을 자처하며 매일같이 이곳에 들렀습니다. 독거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난을 증오해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노신사는 이제 사람 냄새나는 이 작은 재단에서 인생의 진짜 황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유독 찬란했던 어느 주말, 태진그룹 저택 정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별이와 박 회장이 함께 정성을 들여 가꾼 정원이 식장이 되었죠. 수만 송이의 꽃들이 만발한 정원, 온갖 꽃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화려한 보석 대신 도연이 처음 선물했던 수수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신부가 되어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별이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엄마 앞에서 꽃잎을 뿌렸습니다. 엄마 예뻐요. 우리 별이도 멋져. 하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단상에서 도연이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하은 씨, 정말 아름다워요. 도연 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박 회장은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팍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부토니에 대신 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종이를 접어 만든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종이 훈장이었죠. 박 회장은 그 사실이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축사 순서가 되었고 박 회장은 무대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은아, 박 회장이 며느리를 지그시 응시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의 짝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이내 박 회장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내 심장에 다시 온기가 돌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구나. 자네가 대접해준 국수 한 그릇이 70평생 내가 쌓아온 아집을 무너뜨렸어. 자네 덕에 나는 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네. 하은은 끝내 참아왔던 환희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도연이 하은의 곁으로 다가와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은 씨, 이제 당신 곁엔 우리가 있어요. 도연 씨, 우리가 함께 띄운 이별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거예요. 예식이 모두 끝나고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3대가 나란히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박 회장이 별이의 오른손을, 하은이가 왼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노을 좀 보세요. 정말 예뻐요. 별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참 곱구나. 하지만 우리 별이가 훨씬 더 예쁘단다. 박 회장이 허어 웃었습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양극단의 세상이 진심이라는 가교를 통해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난이 싫어 부의 성을 높게 쌓아 올렸던 노신사, 그 성 안에서 껍데기뿐인 삶을 영위하던 아들, 그리고 빈곤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길 멈추지 않았던 젊은 엄마까지, 그들이 함께 걷는 길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읊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괜찮아요. 정말 행복해요. 도연이 하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약속할게요. 붉게 물든 정원 위로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별을 품은 떡볶이, 그 소박한 분식집에서 피어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매듭을 지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서막이었습니다. 별이 상생재단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하은이가 그랬듯 빈곤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연의 주인공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나날이었습니다.